Support Vector Machine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선형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선형 SVM 모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선형 SVM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선형 SVM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장에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쭉 제가 적어 놨는데요. 뭐 다 읽어볼 거는 아니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고차원 데이터의 분류 문제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Quadratic Programming, 즉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했는데요. Quadratic Programming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한다 라고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모델을 만들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아야 되고,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성능이 좋으면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오버피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는 미래 데이터에 대한 성능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팅 에러에 대한 어떤 성능을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generalization a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테스팅 generalization ability랑 트레이닝 ability와는 상충관계에 있다, 맞죠? 뭘 한 개를 이렇게 늘리면 하나는 줄어들고, 이제 반대도 이제 성립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VM 오늘 이제 다룰 모델은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면 테스팅 에러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즉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가 뛰어난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SVM은 어떤 statistical learning theory, 어떤 이론에, 탄탄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룰 건데요. 오늘 분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이제 분류 문제 중에서도 투 클래스 문제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클래스가 두 개 있는 분류 문제. 자,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도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범주 클래스가 있고요. 자, 이제 3차원 공간이네요. 이제 이거를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2차식에서는 직선이 되고, 3차식에서는 이렇게 면이 되고, 4차식서부터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의 일반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W는 우리가 2차식에서 기울기라고 불렀던 거고, 베타 B는 뭐였죠? Y절편이라고 불렀던 건데, 일반적으로는 W는 우리가 normal vector of hyperplane 이렇게 부르고, B는 bias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W랑 B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W랑 B를 찾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가장 잘 나누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클래스를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은 무한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히 많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은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SVM에서 추구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마진이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다. 그러면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즉 테스팅 에러는 최소화가 될 것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찾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진이 무엇인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한번 마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이퍼플레인이 있고, 지금 2차원 공간이니까 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래스 2에 해당하는 하이퍼플레인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클래스 1에 해당하는 하이퍼플레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진이라는 거는 각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치,
두 번째 클래스 2에서는 2점이 될 테고 클래스 1에서는 2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어떠한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뭐 2분의 1을 마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이 두 파란색 하이퍼플레인과 초록색 하이퍼플레인의 거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마진은 이 W, 즉 기울기, 2차원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던 이 W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마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제가 이 클래스 2를 플러스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 1을 마이너스 클래스라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는 그런 어떤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플레인은 뭐냐면 플레인인데 정확히 y 값이 플러스 1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확히 쓰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인 값을 갖는 x들이 이 플레인에 있는 거고, 이거는 y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인 값을 갖는 x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0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마진은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의 거리 이렇게 이제 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최대화하는 이 플레인을 찾자라는 거예요. 이 검은색 플레인을. 다시 마이너스 플레인과 플러스 플레인 사이의 거리, 이걸 마진이라고 했고,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 플레인을 찾자. 2차원에선 직선을 찾자라는 것이 SBM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딱 이렇게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진에 있는 것보다는 큰 거야. 그래서 플러스 1보다 큰 X점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점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해당하는 x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x 플러스, 즉 플러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y가 플러스 1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에 어떤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에 있는 점을 뭐죠? 네, 맞습니다. 이 W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되 이동폭을 우리가 한 람다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평행 이동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진을 계속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오메트릭하게, 우리가 그림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이제 플러스 위에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진 위에, 그러니까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플러스 플레인은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의 어떤 평행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래요. 이게 결국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람다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람다에서 정리를 하면 W 트랜스포즈 W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W는 뭐죠? 헷갈릴까봐. 예. W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하이퍼플레인의 그 기울기, 그 앞에 개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W 값이 찾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진을 이제 W에 의해서 정의를 할 건데, 마진을 W에 의해서 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좀 아셔야 될 그런 개념이 있어요. 벡터 norm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 norm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P nor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P norm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쓰는 거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비슷한데 절대값처럼 이렇게 하나를 더 써주는, 이건 절대값이고 이렇게 하나를 더 써주면 이게 nor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norm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W의 절대값에 P승을 한 후에 다 더해준 다음에 P분의 1승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L2 norm, 즉 2 norm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P 대신에 2를 이렇게 써준 거죠. 자, 그러면 W의 일단 제곱들의 합을
제곱근을 취해준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벡터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WT는 뭐죠? 여기서는 맞습니다. W1, W2 쭉 가서 WN. 그래서 W 트랜스포즈 곱하기 W는 각 엘레멘트들의 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L2 놈이에요. L2 놈은 각 엘레멘트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준 거. 그럼 L1 놈은 뭐였죠? L1 놈? 맞습니다. L1 놈은 그냥 절대값들의 합들이에요. 합. 왜냐하면 이제 이 P가 1이 되는 거니까 1을 넣고 한번 식을 써보시면 이제 L1 놈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결국 마진은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 플레인은 마이너스 플레인 값의 어떤 수평 이동이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점이 지워지고요. 결국은 이 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람다를 아까 앞에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람다를 우리가 W 트랜스포즈 W분의 2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곱근이 지워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된다. 결국 W 트랜스포즈 W의 제곱근이 뭐였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L2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2 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을 우리가 W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진은 뭡니까? W의 L2 놈. W의 L2 놈 분의 2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대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최대화하는 그 W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SVM에서는 이 마진을 최대로 하는 W랑 아까 B 바이어스를 찾을 건데,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마진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진을 이렇게 정의했고 이거는 뭐예요? 역수를 취하면 최대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L2 norm of W를 곱해준 이 값을 최소화시키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L2 norm은 뭘 포함하고 있죠? 아까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계산이 제곱근 때문에 복잡해져. 그래서 이 제곱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제곱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취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SVM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결국 마진을 최대화할 건데 마진을 최대화하긴 할 건데 그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 문제로 풀고 역수를 취해서 최소한 문제로 풀고 제곱을 취해줘 가지고 조금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답은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분의 1의 L2 놈의 제곱 WL2 놈의 제곱의 형태를 최소화시키자. 그 다음에 제약식. 자, 이거를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목적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제약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목적식을 최소로 하는 뭘 찾고 싶습니까? W랑 B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subject to 이 제약식이 뭐냐면 제약이 뭐냐면 마진을 최대한 1보다는 크게 하자. 그러니까 1보다는 떨어져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W. 그러니까 마진을 최대화할 건데 최소 1은 1보다는 크게 하는 그런 마진의 값을 갖는 그런 W랑 그런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갖는 W랑 B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요. 이 최적화식의 decision variable,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W랑 베타예요. B. 그 다음에 목적식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separating hyperplane으로부터 정의된 마진의 역수.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약식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separating 하는 조건. 아까 linearly separable 한 경우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직선으로서 2차원일 때는 직선으로서 두 개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조건이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목적식이 지금 W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quadratic, 즉 2차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제약식은 linear.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포뮬레이션을 최적화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quadratic programming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계획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QP 이렇게 이제 부를게요. 제가 QP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제 QP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에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푸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민 없이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W랑 B가 단 하나의 값으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linearly separable한 경우에만 해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제약이 있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목적식하고 제약식을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는 건 프라이머, 듀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민맥스 혹은 맥스 민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프라이머 포뮬레이션을 미니마이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듀얼 폼을 우리가 맥스마이즈 시킬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프라이멀 부분만 볼 겁니다. 자, 프라이멀 부분은 보통 이제 최소화니까 보통 이제 책에는 이 맥스 값이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멀에서 미니멈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맥스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맥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목적식을 최소로 하는 W랑 B를 찾으면 되는데 이제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식을 제가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decision variable 결정해야 되는 변수가 W랑 B니까 이렇게 두 번 미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아, 이렇게 어려운 식을 어떻게 미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미분하실 줄 알면 돼요. 2분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맞아요. x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들 2라고 대답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2예요. 자, 그 다음에 2를 x로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x랑 관계없으니까 0이에요. 요것만 알면 지금 이 관계만 알면 지금 이 식을 우리가 미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w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여기서 w를 미분해 보면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이 됐구나. 그래서 제곱이 나오니까 지금 이 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w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w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w 앞에 있는 개수가 알파, y, x이기 때문에 넘어갔네요. 볼게요. 여기서 알파, i, yi, xi만 이렇게 남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w랑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됐고요. 자, 그럼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더 쉬워. 왜냐면 첫 번째 이건 b에 대해서 관계없고 여기서도 관계없고 쭉 가면 b의 개수 알파, i, yi만 있네요. 그게 0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프라이멀 문제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프라이멀 문제를 이제 풀었더니 이러한 관계를 얻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뭘 찾는 문제냐면 W랑 B랑 찾는 문제예요. W랑 B랑 찾으면 하이퍼플레인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W를 찾으려니까 XY는 데이터니까 주어진 거고 알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파는 아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 알파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알파랑 Y의 곱의 합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니까 0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어떤 관계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맥스 문제. 자, 그걸 이제 풀기 전에 우리가 W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얻었고 앞장을 한번 가면 W에 대한 어떤 알파랑 Y랑 X에 대한 어떤 식을 얻었고 또 Y랑 알파에 대한 어떤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 식을 우리 프라이멀 목적식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목적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 이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L2 놈의 제곱은 이렇게 써. 제곱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W를 어떻게 됩니까? 아까 W 이거 구해놨어, 앞장에서.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계속 썼고. 그 다음에 WT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동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W 트랜스포즈, 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거의 트랜스포즈면 다 똑같고 x에만 트랜스포즈가 취해진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멀 문제의 목적식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됐고, 이걸 분배 법칙에 의해서 쭉 알파가 이렇게 빠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아까 알파 y 곱해서 다 더하면 0이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타났네요. 반갑네요. 0.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WT는 W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여기 트랜스포즈 취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1번하고 2번을 다 알파랑 XY, 알파, X, Y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W는 없어지고, 왜냐하면 W를 X랑 Y랑 알파에 의해서 표현된 거니까 이 포뮬레이션이 이제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맥스민 문제에서 이제 맥스 문제 듀얼 문제로 바뀐 거예요. 맞죠? 아까 그 프라이머 문제에서 최소화하는 W랑 베타를 우리가 알파에서 잘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파만 구하면 된다. 알파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듀얼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맥스민에서 맥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식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알파를 찾고 제약식은 알파 y가 아까 합이 0이 돼야 된다. 곱이 0이 돼야 된다는 제약식이 있었고 또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또 제약식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리지널 문제보다 풀기 이제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두 번째 뭐냐면 quadratic constraint is linear.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목적식이 알파에 대한 것이 이 두 개니까 제 곱하기잖아요. 제곱 quadratic이고 그다음 제약식이 linear.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맞아요. 2차 계획법 QP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QP는 뭐예요? convex optimization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P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면 일반적인 어떤 솔루션 스트래터지로 풀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풀 수가 있구나라는 게 뭐냐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구나. 이 목적식을 최대화하는 알파는 하나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x들의 이널 프로덕트이면 이게 내적인데요. 내적이라는 거는 벡터들의 엘레멘트들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엘레멘트 와이즈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내적이건 아니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non-linear 지금은 이제 linear SVM을 배우고 있는데 non-linear SVM을 배울 때 이 inner product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점만 기억하고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풀어야 되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듀얼 문제를 풀어야 해서 우리가 알파를 얻어야지 W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궁극적으로는 뭘 구한다? W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 듀얼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KKT 조건이라고 하는데 KKT 조건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일단 우리가 프라이멀 솔루션 얻었고 듀얼 솔루션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어떤 도출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만족해야 된다. 최적화가 되기 위한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tationarity, 그다음에 primal feasibility, dual feasibility, 그다음 complementary selectness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stationarity는 그거예요, 맞죠?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primal feasibility는 constraint에 해당하는 거, dual feasibility, dual constraint에 해당하는 거, complementary selectness는 지금 이 두 개, 2와 3번을 곱하면 0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complementary selectness가 되게 중요한데 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답을 구하는 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플러스 플레인에 있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플레인. 지금 이게 뭡니까? 플러스 플레인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레인이죠. 그래서 이제 마진은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 이제 사이의 거리고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알파가 0보다 클 때, 맞죠? 알파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알파가 0이라면 건 이 뒤에 있는 게 0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가 0이 아니라, 알파가 0보다 클 때는 이 뒤에 있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yi랑 x, xi 더하기 b가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플레인 혹은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 즉 지금 제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알파가 0일 때, 맞죠?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으로부터 듀얼 포뮬레이션으로부터 풀고자 하는 디시전 베리어블인 알파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 x 값들이 이 마진 위에 있는 거예요. 아까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x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upport vector 이렇게 불렀어요. support vector.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지지 벡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지 벡터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는 이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걸 딱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이지만 이게 이제 3차원, 4차원에 가면 이제 벡터가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upport point 이렇게 해도 되지만 support 일반적으로 vecto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support vector는 마지노선, 이 지지선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support vector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점들은 뭔 점인가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깨끗이 한번 지우고. 자, 알파가 0인 경우에요. 알파가 0. 아까 그쵸, 듀얼 포뮬레이션에서 답이 알파가 0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0이면 뒤에 있는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고, 0이 아니라면 플러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2번으로 표현한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진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마진을 구할 때 사용하는 x들은, 사용하는 관측치들은 뭐냐면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 x가 서포트 벡터인 경우에만 알파가 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0인 경우가 서포트 벡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w를 구할 거고, w는 아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고, 그때 이 n개의 모든 관측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x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데이터가 있으면 모든 100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이 w를 구하는,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서포트 벡터, 아까 그 지지 벡터 위에 있었던 거,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었던 그 점들만 가지고 w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썼네요. 서포트 벡터만을 이용하여 옵티멀 하이퍼플레인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sparse representation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sparse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성기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적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어떤 책에서는 sparse representation, sparse modeling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W는 찾았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W는 찾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지? 다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W는 이 식에 의해서 찾는 거지 않습니까? 알파 곱하기 yi 곱하기 xi 곱하기 그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w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까 그 듀얼 포뮬레이션에서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식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까 프라이멀 포뮬레이션부터 얻은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w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얻은 식이었잖아요. 난 기억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좀 앞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잠깐 멈추시고 앞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W는 구했는데 다음은 뭐냐면 이제 B를 구해야 돼. 직선에서 해당하는, 직선에서는 그러니까 X가 두 개인 그 2디멘셔널에서는 해당하는 그 Y 절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일단 서포트 벡터 값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X, Y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맞아요. 알파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걸 한번 보면 여기다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값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값 알고 y값 알고 해당하는 알파값, 알파값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까 그 듀얼 포뮬레이션부터 알은 거예요. 0이 아닌 서포트 벡터. 그런 다음에 우리가 y값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가바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베타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아니네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베타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실제 어떤 작은 숫자로 구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 이제 W랑 베타랑 다 찾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모델이 끝난 거예요. SVM 모델링을 해라 했을 때 SVM 모델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찾았으면 SVM 모델을 찾았으면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새로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이건 파란색 플러스 1 클래스 2에 해당하는 클래스 2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아, 너는 이 하이퍼플레인의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뭡니까? 클래스 1 마이너스 클래스로 분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좀 쓰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이퍼플레인보다 밑에 있는 경우, 즉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로 예측을 하고 0보다 큰 경우, 하이퍼플레인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거는 플러스 1 클래스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수학식으로 쓰면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제 SVM 모델에 대한 개요, 이제 개요라기보다는 마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형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선형 SV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제 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이제 선형 SVM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럼 우리 이제 선형으로 쓰지 말고 비선형으로 쓰자. 비선형 S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